세상에, 누가 이런 갓난아기를 버리고 갔대? 박순이의 떨리는 혼잣말이 텅 빈 지하철 화장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파란 입술로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서울 5호선 종점역. 막차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난 지하철역은 형광등 불빛만이 썰렁하게 켜진 채 고요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철 청소 일을 해온 순이는 늘 그랬듯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달아빠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변기 하나하나를 닦아내고 바닥을 쓸고 휴지통을 비우는 일.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칸 화장실 문을 열던 순간 희미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이 시간, 이 깊은 지하에 누가 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약하고 가늘지만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울음이었습니다. 순이는 급히 손전등을 켰습니다. 휴지통 옆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낡은 분홍색 헝겊에 쌓인 채 무언가가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 그 헝겊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듯한 작은 아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직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순이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려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기는 순이의 품에서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순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아기를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순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그녀 역시 이렇게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직후 태어난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지만 남편은 결국 도연이의 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순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공장 일, 식당 일, 청소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망가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를 굶길 수 없었으니까요. 도연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순이는 해냈습니다. 도연이는 성실하게 자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반듯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순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엄마 이제 일 그만하셔도 돼요라고 말하는 아들. 그것이 순이의 자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도연이에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목소리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라고 했지만 순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어머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품 안의 아기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약한 생명.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 차가운 곳에 버려진 아이.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이런 끔찍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아이를 버린 걸까요? 순이의 가슴 한편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
마치 이 아기가,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운명과 어떤 식으로든 깊이 얽혀 있을 것 같은 느낌. 할머니가 지켜줄게. 순이는 아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순이는 한시도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자신의 심장 박동으로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들것에 옮기려 하자 순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이 아이가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순이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서울의 거리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순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왜 하필 그 화장실에 버려졌는지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년 전 가을, 도연은 대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박순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공장 일, 식당 일, 청소 일을 전전하며 도연을 키웠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던 어머니. 도연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자신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게. 그 말에 도연은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학생 때부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백 편지도 여러 번 받았고 소개팅 제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PC방에 갈 때도 연애 이야기를 할 때도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자신을 키워준 것을 잊지 않았기에 도연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 하지만 도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고 엄마 이제 일 그만하셔도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위해 견뎠습니다. 그런 도연을 3년 전부터 지켜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팀장 한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능력 있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빠른 승진을 거듭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묵묵히 일하는 도연의 모습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믿음직한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도연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웃을 때, 그가 진지하게 서류를 검토할 때, 그가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 미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해 9월 회사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획팀에 신입계약직 몇 명이 배치됩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인사팀 공지와 함께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차하경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경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에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계약직들이 빨리 정규직이 되려고 눈치를 보는 것과 달리 하경은 담담하게
자기 일만 했습니다. 도연이 처음 하경에게 말을 건 건 그녀가 출근 첫날 복사기 앞에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도연은 하경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지치지 않은 맑은 눈빛, 돈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같은 것.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구내식당에 가고 야근할 때 커피를 나눠 마시고 퇴근길이 같은 방향이라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도연은 하경과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그 모든 순간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습니다. 도연 씨, 요즘 저랑 점심 안 드시네요. 어느 날 미영이 은근히 물었을 때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하경 씨가 회사 구조를 잘 몰라서 제가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미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영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차하경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평범한 대학 졸업, 특별한 경력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미영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경의 진짜 정체를. 11월 어느 금요일 밤 미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야근을 마친 도연을 회의실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 도연 씨를 좋아해요. 오래전부터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미영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팀장님을 그런 감정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미영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럼 하경 씨 때문인가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사귀고 있습니다. 순간 미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기대가, 상상했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요. 미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손은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하경, 대체 넌 누구야? 그날 밤부터 미영의 집착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경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하경이 회사 회장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미영은 몰래 따라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하경의 손을 잡으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경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미영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가족관계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차하경, 회사 회장의 막내딸. 신분을 숨기고 현장 연수를 나온 재벌가 영애였던 것입니다. 회장 딸이면서 평범한 직원인 척하고. 미영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도연 씨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거야. 그날 밤 미영은 책상 앞에 앉아 하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을 가위로 찍고 또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경을 향한, 도연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 그 분노는 곧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영이 하경의 정체를 알아낸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과 하경은 여전히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경이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 둘의 관계를 회장님은 알고 계실까? 미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회장이 모른다면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재벌가 딸과 평범한 직원의 연애. 회장이 그걸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얼마 후 회장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연수 중인 막내딸이 회사 직원과 교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해봐. 그 남자 배경부터 전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세한 보고서가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도연의 학력, 근무 태도,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집안 배경까지. 능력은 인정할 만했지만 회장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하자. VIP룸으로 예약해뒀다. 다음 날 고급 레스토랑. 아버지와 딸만의 자리였습니다. 하경은 아버지가 왜 자신을 부른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VIP룸,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하지만 음식을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경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도연 씨 좋아해요. 하경의 고백에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하경은 당당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나간 건 아버지의 지시였지만 도연을 만난 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경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신분과 돈을 보고 접근한 거야. 도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으로 떠나. MBA 과정 등록해뒀어. 2년 후에 돌아와서 경영전략팀에서 일하게 될 거야. 하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하경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경은 자신의 정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것,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나왔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유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길을 함께 걸었던 하경이 회장의 딸이었다니. 도연 씨,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도연 씨를 사랑해요. 도연은 천천히 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하경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가 하경 씨한테 맞는 사람일까요? 저한테는 도연 씨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설득할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인정받을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얼마 뒤 하경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배웅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항 게이트를 지나 탑승 수속을 마친 하경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다른 출구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하경은 공항 밖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저 지금 공항 나왔어요. 네. 하경 씨, 비행기는요? 안 탔어요. 못 타요. 도연 씨 없이는 못 가요. 전화 너머로 도연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경 씨, 그러면 안 돼요. 회장님께서 이미 결정했어요. 제 선택이에요. 하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도연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갈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지낼 것인지. 하경은 아버지가 곧 자신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경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박순이와 함께 살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효자인 도연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 후나 주말이면 하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경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오지 않는 날은 외롭고 길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경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연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도연은 하경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경 씨, 저 회장님을 찾아뵙고 와야 할 것 같아요. 도연 씨? 아버님의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도연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장인어른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저희 마음을 전해야죠. 하경은 불안했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먼저 혼자 다녀올게요. 하경 씨는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다음 날 도연은 회사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께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주일 후로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드릴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사흘 후 도연에게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지사로 6개월간 단기 파견입니다. 내일 당장 출국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인사팀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회장의 지시였다는 것을, 딸과 도연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하경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파견 끝나고 바로 돌아와서 회장님께 인사드릴게요. 몸조리 잘하고 있어요. 도연 씨, 6개월이면 금방이에요. 꼭 돌아올게요. 하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도연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은 길고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베트남에서 매일 밤 하경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하경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더욱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드디어 도연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하경을 만났을 때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8개월, 배가 크게 불러온 하경.
도연은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도연 씨. 이제 회장님을 찾아뵙겠어요.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도연은 다음날 바로 회장실에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회장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도연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하경을 사랑한다는 것, 아이가 생겼다는 것, 제대로 된 사위가 되겠다는 다짐.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요즘 도연이 밤늦게까지 뭔가 고민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약속 당일,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골랐습니다. 가장 단정한 회색 정장에 흰 셔츠, 남색 넥타이.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듭을 고쳐 맸습니다. 도연아,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니?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만 잘 끝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도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7시. 30분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 앞역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경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도연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의 비명소리. 도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쾅!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정장 재킷이 찢어지고 서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도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맥박 약해요. 빨리 가야 합니다. 도연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얼굴, 축 늘어진 팔. 응급구조사들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도연의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온 작은 메모. 회장님 면담 요청. 오늘 저녁 7시. 간호사는 그 메모를 투명 봉투에 넣어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순이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순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봤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인공호흡기를 단아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하경은 도연의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경 씨, 도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하경 씨, 지금은 안 돼요. 도연이 어머니도 계시고 회사 사람들도 다 와 있어요. 하경 씨가 나타나면. 친구의 말에 하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나타나는 순간 소식이 아버지에게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경은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병원 건물의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연 씨 제발 깨어나요. 그날 이후 하경은 매일 밤 친구에게 전화해서 도연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경은 집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곧 깨어나실 거야. 꼭 깨어나실 거야. 2주가 흘렀습니다. 순이는 매일 병원 복도 벤치에서 잠들었고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목소리 들려? 일어나야지.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도연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순이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도연의 사고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미영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미영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도연의 모습, 그리고 울고 있는 순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이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연이 2주간 의식 없이 누워있다는 소식을,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회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도 미영은 갔습니다.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조문을 했습니다. 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순이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장례식장을 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하경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는 거야? 미영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죽은 후에도 미영은 계속 하경을 감시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통해 하경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대상이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요.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후조리원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하경의 모습.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의 아이를 낳았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경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신분, 도연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도연의 아이까지. 왜 그 여자만 왜? 미영은 책상에 앉아 하경과 아기의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계속 추적하세요.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전부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미영은 매일 탐정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경이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것, 회장도 손주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 도연의 어머니도 모른다는 것. 그 여자는 혼자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미영의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렸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미영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산후조리원 위치 정확히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그 산후조리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작은 건물, 조용한 주택가. 하경이 아기와 함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문 너머로 하경을 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평화로워. 도연 씨는 죽었는데 너는 행복해 보여.
미영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영은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영은 산후조리원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곧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마친 후 순이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옷장에 걸린 정장, 신발장에 운동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도연이만 없었습니다. 순이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이의 방문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도연 씨 회사 동료인데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영이라는 이름을 밝힌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사귀던 사람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순이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못 들었어요. 그냥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 사실은 저희 회사 회장님 딸이었어요. 신분을 숨기고 현장 연수 나와 있었던. 순이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장례식에도 안 왔던 것 같고 미영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경의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 한 산부인과 병원을 몰래 드나드는 하경의 모습. 그리고 그 병원 산후조리원 명단에 적힌 차하경이라는 이름. 하지만 미영은 그 사실을 순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이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연이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재벌가 딸이었다는 것. 하지만 왜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까? 도연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이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생각만 하다가는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청소 카트를 끌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한 아기. 순이가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으로 갔고 응급실에서 아기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유기된 신생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발견하신 분이시죠? 담당 경찰관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발견했어요.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보호 중입니다. 건강 상태는 회복되고 있고요. CCTV 확인해서 유기한 사람 찾아야 하는데 혹시 의심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역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역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한 여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차하경이었습니다. 제 아기예요. 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붓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제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CCTV에 찍혔다고 들었는데 경찰은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복도를 걷는 한 여자. 아기를 안고 나가는 뒷모습. 그 여자는 한미영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내 회사 선배예요.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역 CCTV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새벽 시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미영의 모습. 그리고 30분 후 가방만 들고 나오는 모습. 범인을 특정했으니 곧 체포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분이 아기를 발견하신 분인데 혹시 아세요? 화면에 박순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녀는 알아봤습니다. 도연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늘 띄워두었던 사진 속 그 얼굴. 도연이 우리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그 사람.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하경은 순이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경은 순이가 일하는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순이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끄는 모습, 그 모습이 하경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런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경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며칠 전에 아기를 구해주신 분 맞으시죠?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그 아기 엄마예요. 순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이는 하경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네,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하경은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이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이분의 아들이 자신의 연인이었고 그 아기가 도연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이분에게 손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유기되었다가 겨우 살아난 아기라고.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기 제가 잠깐이라도 돌봐드릴 수 없을까요? 요즘 제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요. 하경은 순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얼마 전에 보냈어요. 교통사고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우리 아들이 생각났어요. 따뜻한 품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보고 싶다는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의 손주라는 것을.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이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아기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해. 아기는 순이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하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따뜻한 순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한미영 씨 영아유기죄로 체포합니다. 일주일 후 미영은 회사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CCTV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 지하철역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충격에 빠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했던 팀장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후회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그 여자는 되는 거야.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하경은 순이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불로 정성스럽게 만든 아기 침대, 낡은 옷장에서 꺼낸 도연이의 옛날 아기 옷들. 순이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순이가 하경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경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경의 진지한 표정에 순이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순이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하경은 천천히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 씨의 아이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에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도연 씨와 사귀었어요. 회사에서 만나서. 하경은 천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현장 연수를 나왔던 것, 도연과 사랑에 빠졌던 것,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도연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지만 회장을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던 것. 도연 씨는 어머님께 꼭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도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인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임신 9개월이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산하고 회복하던 중에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연 씨를 짝사랑하던 회사 선배였어요. 하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어머님께서 아드님 잃고 얼마나 힘드실지 알면서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뛰었는지, 왜 이 아기가 자신과 운명처럼 얽혀 있다고 느꼈는지. 닮았네.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도연이 어렸을 때랑 똑같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 위로 순이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손주네. 순이는 아기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도연이의 숨결이, 도연이의 온기가 이 작은 생명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도연 씨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님께 이렇게 늦게 알려드려서. 순이는 천천히 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순이는 하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연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선물을 남기지 않았겠죠. 순이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지켜주면 돼요. 우리가 함께 지켜주면 돼요. 하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못 지킨 게 한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 사랑의 증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후 하경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겠어요. 순이는 하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도준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해요. 하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회장실. 하경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걸렸구나. 회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하경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하경 앞에 놓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하경의 모습,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순이의 집 앞에서 찍힌 사진들. 하경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공항에서 도망친 그날부터 계속 지켜봤다. 그 남자와 함께 지낸 것도, 임신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그리고 그 남자가 나를 만나러 오다 사고로 죽은 것도.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먼저 오기를 기다렸다. 회장이 하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었으니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나를 찾아올 거라 믿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서도. 회장은 도연의 사망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사고 당일 나에게 면담을 신청했었다더군. 내 도연 씨는 아버지께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저와 결혼하겠다고, 제대로 된 사위가 되겠다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어디 있나? 지금은 도연 씨 어머님께서 돌봐주고 계세요. 그분이 손주인 줄 아시나? 네. 며칠 전에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딸이 저지른 일들, 감춰온 비밀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손주의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다. 이틀 후 순이의 작은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경이 문을 열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거실에는 순이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순이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재벌 회장과 지하철 청소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한 아이의 조부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차성우라고 합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희입니다. 도연이 어머니예요. 순이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평화롭게 잠든 얼굴. 안아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나요? 도준이요. 도연 씨의 도자를 따서 지었어요. 하경이 말했습니다. 도준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손주를 안는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네요. 제가 그 젊은 친구를 힘들게 했습니다. 회장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가 회장님을 만나려고 했던 건 제대로 된 사위가 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좋은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제 딸이 그런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회장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대로 키워야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함께라니요? 순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겐 할머니도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필요하고요. 회장이 하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아이를 키웁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순이에게 더 나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순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서 도연이를 키웠어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회장은 집을 깔끔하게 수리해주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준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경이는 이제 회사로 복귀하거라. 도연이가 일하던 곳으로. 하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준이는 누가 돌보죠? 베이비시터를 구할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준이가 좀 더 클 때까지는 계속 키워도 될까요? 베이비시터보다는 할머니 품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키워야 합니다. 생활비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경아.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넌 집으로 돌아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님 댁에 도준이를 데려다 주고 퇴근하면 데려오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께 너무 부담이 아니에요. 순이가 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도준이 할머니예요. 아이를 돌보는 건 제 기쁨이에요. 그리고 저녁엔 엄마가 데려가서 재워주면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경은 아버지 회사 경영 전략팀으로 복귀했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의 집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도준이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매일 아침 하경은 도준이를 안고 순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래요. 우리 도준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순이는 도준이를 받아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경이 출근하면 순이가 도준이를 돌봤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마치 30년 전 도연이를 키우던 그때처럼. 저녁이면 하경이 퇴근 후 순이의 집에 들러 도준이를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잘 먹고 잘 잤어. 우리 도준이 참 착하지. 감사해요, 어머님. 하경은 도준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는 회장과 함께 도준이를 돌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회장은 순이와 하경을 호텔 식당으로 초청했습니다. 하경은 도준이를 안고 순이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식당의 조용한 개별실에서 회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평소 소박하게 지내는 순이에게 회장이 베푸는 작은 배려였습니다.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 앞에서 하경은 도준이를 무릎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도준이가 보채면 하경이 달래고 순이가 거들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꼭 알려줄 거예요. 하경이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했는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다 떠났다고. 그것이 내 평생의 빚이라고.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빚 같은 건 없어요.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랑 내가 남긴 선물을 엄마가 꼭 지켜낼게.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킬 거야. 하경도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버려진 화장실에서 시작된 기적. 슬픔 끝에 찾아온 희망. 신분의 벽을 넘어 만난 사람들. 그것은 사랑보다 깊고 운명보다 강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